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기업 총수들의 소식을 저는 이제 경제면뿐만 아니라 사회면에서도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올해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4대 그룹은 지금 거의 다 걸린 것 같고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부터 걸려 있죠. 며칠 전에 이미 검찰에서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이 사건이 2020년 9월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면 받은 건은 다른 건이에요. 다른 건이고 구속됐던 다른 건이고 이번 건은 뭐냐하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요거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0년 9월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이죠. 그 건에 대한 게 이제 1심이 1월 26일 날 있어요. 내년 1월 26일에 있는데 검찰에서 이제 5년 구형을 구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건으로 뭐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왜 조용하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묶여 있었던 거죠. 물론 뭐 어제 런던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 건으로 지금 뭐 내후외환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상황 좋지 않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결심 공판이 그 1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1월 26일이기 때문에 이것 건 때문에 지금 삼성의 인사도 곧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심 판결 후에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사 사건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니까 카카오도 시끄럽죠. 카카오 빼놓을 수 없어요. 카카오는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미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는 구속된 상태고 지금 홍은택 대표도 지금 뭐 계속 기소 중이고 김범수 미래센터장도 이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카카오가 움직인 형태가 옛날에 삼성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우리가 만든 거 기억하시잖아요. 카카오도 지금 그 위원장을 김소영 전 대법관을 시켜서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과 비슷하게 좀 봐달라. 사법부에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는 지금 뭐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도 이분은 그렇죠. 3년 2개월 만에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걸린 것도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비자금이죠. 이 정도면 구제불능이 아닐까 싶은데 계열사를 동원해서 20억 이상 그 비자금 조정한 것 때문에 걸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2011년도에도 비슷한 걸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걸려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번에는 굉장히 또 사안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유죄로 떨어진다면 그런 상황이 있고 민사가 또 2개 걸려 있습니다. 일단 LG그룹이 상속.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번 달에 지금 뭐 부산 엑스포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그 지난 9일 날에 그 이혼 소송이 붙어 있는데 1차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1억 원의 위자료 그리고 원래 50% 정도의 그 SK 주식을 요구를 했는데 노소영 관장은 그렇게 그렇죠. 재산분할 요구했는데 재산분할은 665억으로 이제 1차 판이 났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항소심이 시작됐죠. 항소심이 첫 변론 기일이 지난 9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항소심에는 당사자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참관을 했습니다. 가서. 또 그 와중에 지금 여기 서림 빌딩에 있는 뭐 나비 그 박물관 같은 거를 못 뺀다 지금 이게 시끄럽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항소 그
변론 준비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지 지금 관심사항이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4대 그룹이 다 사모리스크에 지금 있는 현대차 그룹 빼고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LG그룹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명칭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2차 변론 기일에서 네. 녹취록이 나왔다 그래요? 네. 녹취록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녹취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상속을 하는 기준점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설명 그 설명 네. 좀 해주셔야 되는데 상속 분쟁에 세 국면을 맞았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그 지난주 16일에 있었던 게 2차 변론 기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타임라인을 좀 보면 2018년도에 구원무 회장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 구광무 회장이 양자 입증 2004년도에 했거든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6월 달에 5월에 돌아가시고 6월에 이례적으로 바로 회장으로 바로 선임됐어요.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말은. 그러니까 보통 갑자기 돌아가시면 뭔가 부회장도 가고 저 당시 구광부 상무였어요. 그러니까 상무에서 바로 임시 회장. 체제 없이 임체제 없이 바로 바로 회장으로 지냈다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구본무 회장이 그 병을 앓았을 때부터 이미 선교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세가 예고돼 있었다. 별세가 예고되기 전에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치.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상속 유지라든지 뭐 유지를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아마 했을 거라고 분명히 이제 되는데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 11월에 그 다 끝나고 4년이 지난 2022년도에 네. 우선 집안 내부에서 작년 7월 달에 먼저 김영식 여사와 이 나머지 두 딸이 먼저 이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집안 내부에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이거 수 좀 있죠. 상속 과정이 네네.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올 2월 달에 정식 재판을 건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 그 절차에 관한 건으로 그랬는데 쟁점은 뭐냐하면 일단 두 가지 그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 대해서 두 집의 입장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구회장은 합의 다 끝난 거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서가 있고 그리고 그 유지가 있고 합의서가 있다면 가장 우선하는 건 법적으로 합의서입니다. 그렇죠. 상속의 문서보다도 우선하는 법적 우선하는 게 합의서인데 네. 이 경우에는 합의서가 있다는 걸 1차 변론기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합의서에 김영식 여사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죠.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2차 변론을 했던 이야기는 그걸 반박하려고 이제 2차 변론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쟁점이 뭐냐면 이제 유언장 존재 여부를 두 입장이 전혀 달라요. 구광무 회장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유언장이 있었다. 근데 그게 유지라는 거고 메모장으로 남기고 그 정식 공인받은 건 하범종 아니다. 사장이 사인을 받아서 확인시킨 건데 문제는 그 메모장은 사라졌습니다. 네. 아, 그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메모장을 토대로 합의서를 1차, 2차로 했다는 서 합의서는 남아있고 메모장은 없습니다. 이미 이렇다 유언을 유지를 보니까 남겼다 이거죠. 반대편인 김영신 여사와 세모녀 쪽에서는 유언장이 없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한 것이지 합의서를 예. 쓴 유언장이 것이지. 없었다는 걸 알면 안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이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서 지금 그렇죠. 그 1차, 2차 변론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 1차 변론기일에서 뭐가 밝혀졌냐면 이 하범종 사장이 사실은 그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를 네네. 다 타이핑을 해서 사인을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1차 합의, 2차 합의 했던 내용을 그 지난달 1차 변론기일에 오픈을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 김희인 여사가 구본무 회장의 호가 화담이거든요. 화담 수반 화담. 네네네. 화담의 유지를 받더러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네. 그 말은 받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유지가 그렇죠. 유지. 그래서 사인을 했다는 거죠. 네. 그걸 밝히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2차 변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이 소송에 나설 때 집안의 반대가 좀 있었다 네. 하셨잖아요. 새 모녀가 특히 LG가에서 이렇게 뭔가 소송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는 맞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럼 경영에 좀 참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그런 의도가 것들도 좀 있느냐? 그런 배경이 지금 그 좀 부분이 있는 게 가장 아닐까. 심정점인데 예. 1차 변론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할 때만 해도 이거는 상속 절차에 대한 문제지 경영권은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갈 뭐 의도가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 우리는 정도였는데.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서 어떤 이런 부분만 하고 싶지 뭐 경영권 이런 데서는 우리가 뭐 전혀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지난주 2차 변론기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네. 경영권 참여 의지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으면?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녹취록 어떻게 들었냐면은 김희신 여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분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에 낄 수가 없다. 영경이가 이제 구영경 씨죠. 네. 영경이가 아빠를 닮아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서 영경이나 내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다시 지분을 좀 받고 싶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는 말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경영 참여가 이게 목적이라는 이게 거를 완전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렇네요. 밝힌 그러니까 거지. 지금까지는 1차 변론 기일까지는 단순히 상속 절차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상속 절차를 바로잡고 뭐 하면 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뭐 의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 경영권 참여,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렇죠. 예. 이미 그 김영신 여사 및 두 따님이 갖고 있는 지분이 7%에 가깝습니다. 예. 7%는 어마어마한 지분이에요. 그렇죠. 그 상속 절차를 만약에 판결에서 이겨버리면 15%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그럼 최대 주주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바뀌는. 그래서 이제는 그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도 물설 수 없는 상황으로 관계된 거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LG가 75년 전에 그 창업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계열사를 분가를 했지만 예. 아무런 그 자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지금 만약에 그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난 이상 네. 뒤에 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왜냐하면 이날 녹취록의 정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현재 LG 경영지원 부분 네. 사장 이야기는 대화자로 구영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벤저스 대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영신 여사와 두 딸이만 한 게 아니라 윤관 사위인 윤관 블루벤저스 대표도 뭔가 경영권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뒷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화의 LG였는데 이제 네. 인화가 필요한 LG가 됐어요. 네, 앞으로 이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면 언제까지 좀 이 사태가 좀 계속갈 것 같습니까? 우선 2차 변론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3차 변론이 다음 달에 잡혔습니다. 네. 다음 잡혔는데 문제는 지금 이 경영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이날 이제 하범동 사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경영 재산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경영 재산? 예,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LG 일가의 경영 재산은 개인 재산과 완전히 구분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도에 소브린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SK. 그때 LG도 사실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보리는 10개 있었어요? 예, 얘기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 이제 LG가 주 LG로 바뀌면서 이제 SK도 지주회사인 주 SK로 가면 소브린이 이제 딱 걸린 거거든요. 근데 SK는 크게 문제가 되고 LG는 굉장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그대로 없어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국무회장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시 최태원 회장의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은 주 SK 지분을 15%가 안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LG는 국무회장이 당시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장 입장에서는 이 15%의 지분을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방어를 위한 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상속할 때도 이 15% 선을 굉장히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그 유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 예. 제일 처음에는 전 재산을 다 그 당시 그 국무회장이 11점 몇 프로를 갖고 있었는데 예, 예.
다 줘라. 왜냐하면 구광모 회장이 한 8% 갖고 있으니까 18%니까 다 줘라 했는데 구광모 회장한테 다 줘라. 예, 다 줘라. 그래야 이게 안전하다. 이게 이제 경영 재산이라는 거. 예. 이건 개인 재산이 아니라 LG일가의 어떤 구분되는 알고 경영 재산이라 되는데 그렇지. 저때 이제 보시면 15.95%잖아요. 지금 왜 그래 됐냐면은 원래 구광모 회장이 11.28%고 구광모 6%니까 합치면 17%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5.95%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두 딸에게 구광모 회장이 사실 양보했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15%라는 선을 딱 그냥 네네. 선을 쳐놓고 나머지는 나머지 2.5%, 0.7%는 예. 두 따님에게 구현경, 갔지. 구현수 씨에게 다 준 거죠. 이까지 양보했는데 네네. 지금 와서 그래서 이제 구광모 회장 입장은 이거죠. 이거는 내 개인 재산도 아니고 그냥 집안의 경영 재산이기 때문에 경영 재산이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문동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경영 재산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는 인감하고 다 들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재판상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건 개인 재산은 아니다. 이건 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재산이지. 그런데 지금 김영식 여사와 두 모녀는 이것까지 달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그렇게 되면 뭐 유지의 마지노선이 15%는 물론이고 10%도 안 되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게임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조정의 가능성 같은 건 아예 없어 보이세요? 지난주에 2차 변론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재판장이 조정을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해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김희신 여사와 두 따님의 변호인은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요? 오히려 반대쪽인 구광모 쪽에서 조정 안 된다. 오.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이 정도 이야기 나왔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서 지금 3차 변론 기일이 잡힌 겁니다. 조정을 한다면 이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 돼서 아마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 재판에 갈 것 같습니다. 뭐 관전자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데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중요한 일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 정의선 회장이 인사를 하면서 이번 회장으로서의 이제 첫 본격 인사가 되는데, 네. 그죠? 현대차가 작년에도 사장을 한 분 이렇게 조금 예, 소폭 인사했잖아요. 그 현대차의 그룹 규모에 봐서 너무 소폭 인사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저 정도 규모의 그룹이면 최소한 4-5명 사장도 인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굉장히 소폭 인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소폭 인사에 숨은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예. 거의 진정 체제의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세대 교체도 굉장히 질려 있는 이번에 그 두 자리 사장을 승진시킨 분이 두 분 다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제철 대표이사로 각각 갔는데 예. 현대차 그룹의 대표이사 중에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제철 이 두 분의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렇네요. 예, 현대제철의 안동일 사장님은 포스코에서 오신 분이죠. 외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59년생이고 현대모비스의 조성환 대표도 61년생이라서 물론 60년 한 분 더 계시겠지만 노템에 59년생도 계시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이노선 쪽은 뭐 정의선 회장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분이 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바뀐 분이 이제 그 현대제철에는 서강연 네. 이제 현대차 현재 CFO 부사장이 네. 사장으로 승진되면서 갔고 현대모비스의 조성환 대표 자리는 이규석 현대차 구매본부장 부사장이 자리를 옮겼거든요. 두 분의 나이가 일단 현대제철로 간 서강현 부사장 사장 승진했을 사장 같은 경우는 68년생 젊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규석 대표 같은 경우는 65년생.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예. 양사 모두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세대 교체와 함께 그 정의선 회장이 진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이 회장 될 때만 해도 우여철 부회장이나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의 가신 그룹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네. 다 몰아내고 그때 몰아낼 때 그 혁신을 일으킬 때 갔던 그 청소 그러니까 정리하러 간 분이 서강연 CFO였거든요. 아하. 당시에요? 네, 당시에. 아. 세계 10% 갔다가
다시 현대자동차 CF로 왔다가 지금 다시 대표로 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한 명씩 좀 살펴볼게요. 이 서강현 사장은 뭐 어떤 인물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뭐 자청용 우베코 이렇게 따지면 핵심 인물. 그래요? 네, 그 정도? 네, 서강현 사장입니다. 네. 지금 먼저 이분의 이력을 보시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임원을 달았는데 2012년도 이사 대우로 임원을 달았는데 2년 후에 이사 승진을 하고 경영관리실장으로 그리고 2017년 상무까지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달았다 보는데 네. 저 2018년도가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때부터는 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무 달고 1년 만에 전무 단 것도 정의선 회장의 의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서 2020년에 부사장 달는 것도 재무부사장이 2년 만에 됐고. 달고. 네. 그리고 이번에 사장까지 또 거의 뭐 2, 3년 만에 굉장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으로 68년생인데 사장까지 단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징이 이제 우리 곡간직이라 그러죠. 네. 네, 곡간직이라 그러는데 특히 현대 그 각 그룹마다 CFO들의 명맥이 주요 CF들 명맥이 있습니다. 국관직이들이 메인 스트림이 있죠. 있죠. 네. 네, 그부 중에서 현재 가장 떠오르는 샛별이 이제 서강현 사장으로 말할 수 있고, 이분이 이제 현대제철로 옮길 때 그 당시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선 회장이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신 그룹들이 여전히 국권 지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신 그룹 중에 한 분이 우유철 그렇죠. 현대제철 네. 부회장이었거든요. 선대 회장. 예. 이제 거기에서 이 청소를 보낸 거죠, 사실은. 그게 바로 서강현 부사장이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잘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현대제철의 수익성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8년 말 기준으로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25%나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3년 연속 굉장히 하락세에 있는 실적을 이 서강현 CFO가 가서 우선 이제 대표사를 바꾸죠. 외부 인사를 안동일 사장, 그러니까 포스코 출신으로 외부 인사를 먼저 앉힌 다음에 그리고 CFO도 그 당시 현대제철 CFO는 현대제철 출신만 앉았거든요. 네. 다 몰아내고 네네. 자동차에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합니다. 네. 그때 현대제철 서 부사장이 이제 체질 개선을 했던 게 뭐냐면 원가 절감을 되게 많이 시키는데 일단 자회사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실제 좋지 않은 부분들 자회사를 내보내서 원가 절감 시키고 저 당시에 아마 처음으로 사무직 명태도 받았을 겁니다. 덕분에 코로나 딱 들자마자 19년 팬데믹 때도 2021년, 22년에도 역대 호실적을 냅니다. 그리고 이 서강현 부사장이 수익성 중심으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되게 좋죠. 그 실적 그리고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현대차 CFO가 맡기는데 현대차 CFO들의 이력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원희 전 대표, 그 최병철 현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예. 김상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현대차 CFO의 맥맥이거든요. 요 다음 순서를 잇는 게 바로 서강현 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현 사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현대차가 영업이익을 되게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현금이 많을 것 같지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를 조금 더 캐시플로우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미래 항공 모빌리티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 전기차로 빨리 바꿔야 되지. 굉장히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유주행 해도. 예, 이런 자금 면에 있어서 서강현 CF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공으로 지금 현대철 대표이사까지 이제 보낸 것 같아서 향후에도 이 서강현 사장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대표를 맡았다가 다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 그룹의 2인자로서의 발판을 굉장히 많이 다진 그렇게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할 때는 이게 CFO가 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케이스는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쓸 때다 이렇게 선입관이 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서강현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구조조정 전문가, 그다음에 청소부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썼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용을 해서 곳곳에 보내서 현재 성형사정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돼 있어요. 여기가 어느 집입니까? 정태양 부회장 쪽입니다. 예. 집을 다 관리하네. 예, 여기까지 관리한 정도면 실질적인 고관직이라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저 정몽구 명예회장님 지분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네. 않았잖아요. 예. 이 부분도 관여하지 않을까요? 아직 뭐 완전하게 뭐 증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않은 상속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대모비스가 핵심인데 현대모비스 사장도 물론 구매법무장 출신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 그 승계 작업의 핵심 역할도 서경부 사장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현대차그룹의 지배 구조는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 회장만 됐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정의선 회장이 가져오지 않는 이상 현대차그룹의 승계 구조나 지배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많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분할 합병, 현대모비스 글로벌 분할 합병했다 다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엘리엇 때문에. 그 뒤로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은데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으로 정면 돌파. 지금 조 단위의 세금을 직접 내고 그냥 아예 승계를 받자. 까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서강현 사장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현대차그룹의 그 흐름을 보면 서강현 사장이 지금 IR 컨퍼런스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요. 서강현 사장이 CFO 되고 나서 크게 바뀐 기조가 하는 건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 배당 늘어났고 그다음에 투자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배당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거는 정의선 회장이 그 상속세를 직접 내고 가져오기 위한 절차 아니냐. 그러니까 실탄 마련을 위해서. 그 주주 배당 정책이 사실은 최대 수혜자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서강현 사장의 역할이 앞으로 경영권 어떤 지배구조 개편,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장단 이하 후속 인사는 뭐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방향성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12월 말에 나오죠. 부사장 이하 승진 인사는. 예. 그렇죠. 올해가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네. 아마 4대 그룹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승진 인사가 예상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의 최근 2, 3년간의 그 인사 정책을 보면 사장 자리는 굉장히 아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해도 부회장 자리는 없답니다. 올해도 없다고. 왜냐하면 사장 승진만 둘 시켰고 제일 높은 자리를 먼저 승진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없으니까 건너. 없으니까 이제 부회장 승진 없다는 이야기죠. 부회장은 없어버리고. 예, 부회장은 올해도 부회장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장 승진만 둘 있다. 그리고 부사장들의 승진을 대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사장 되기 위한 경쟁이 경쟁을?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리가 줄어들었고 또. 예, 충성 경쟁이 아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예, 그 시기를 저는 2, 3년간 더 가까워 봅니다. 2, 3년간. 그리고 외부 인재를 계속 영입을 했거든요. 네네. 특히 사장단체, 송충 사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재 영입했는데 굉장히 그렇죠. 많이 듣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부 인재들에 대한 이 긴장감을 계속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현대제철도 사실은 안동일 사장을 스카우트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익성이 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익성을 지켰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한 5년을 되고 있은 거거든요. 이제 오래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강 사장을 보낸 건데 앞으로 정의선 회장의 인사 정책은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소폭의 사장단 인사, 부사장을 많이 등용시켜서 경쟁 체제 이끌고 임원들을 젊게 만들고 이런 인사 기조가 올 연말에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쭤볼 거 되게 많은데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애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